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는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 관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베이징 중심가에 있는 북한 식당의 간판에 묘한 변화가 포착이 됐습니다. 간판에서 한글 표기를 삭제했다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우리가 살펴볼 식당 지금 제 뒤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4월인가 문을 열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딱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 정말 하나는 한글 표기가 있고 하나는 한글 표기가 없어졌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인근의 고급 북한 식당 류경해당화인데요. 최근 간판에서 이 한글 표기 삭제했죠. 지난 4월 말에 문을 열었는데 북한 종업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평양냉면이라든지 아니면 감자떡, 또 가자미 식혜 등 각종 북한 음식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 손님을 겨냥해서 광둥 요리까지 선보였고요. 개업 초기만 해도 이 식당은 건물 외벽에 중국어 또 한국어로 된 간판을 설치하고 영업을 했는데 21일부터는 간판에서 이 류경해당화라는 한글 표기는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식당에 저희 MBN 베이징 특파원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한국인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 모두 어느 저녁에 쉬어왔습니다. 아니요, 손님이 서울에서 승재현 의원, 네네. 저희가 이 목소리를 왜 들려드렸냐면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북한 식당에 한국인 손님들 문전박대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죠. 아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게 나오다시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저 한국인 기자가 탁탁 갔습니다. 가가지고 야, 밥 좀 시킬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식당은 한국 사람 안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기자가 뭐 북한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시래요. 한국 정부에 물어보면 알고 있을 거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아주 리얼하신데요, 아주. 네. 그래서 이제 그랬던 식당인데 윤희석 대변인. 그런데 3개월 만에 조금 전에 이제 들으셨다시피 저희 베이징 특파원이 이제 지금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뭐 따로따로 시켜도 되고 뭐 전혀 제지가 없어요. 이렇게 문전박대를 했다가 지금은 또 다시 또 어떻게 표현하면 또 풀어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속내는 뭘까요? 일단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글 간판 내용 중에 한글이 없어진 거하고 좀 연관돼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한글 간판이 있게 되면 중국 내에서 지금 우리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마치 한국 식당처럼 뭔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영업적인 전략으로 아마 간판에서 한글을 지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북한 식당인데 대한민국 식당인 줄 알까 봐. 예, 뭐 그런 그래서 아예 한글을 없앴는데 그렇다면 영업적인 차원이니까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오는 게 좋겠죠.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중국 식당처럼 돼 있는 마당에 한국 사람 굳이 안 받아서 매출 떨어뜨릴 일이 있겠느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거 정말 신박한 생각 같아요. 장가희 기자, 그런데 주중 북한 대사관 뭐 게시판에도 변화가 좀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중 북한 대사관 정문 옆에 이 게시판에 있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사진이 이번 달 초에는 김정일 위원장 사진으로 교체가 됐는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 회담 사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직전 사진 중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게 김정일 위원장이 시 주석의 부친인 시중신 당시 부총리와 만난 사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2세들이 함께한 사진으로 바꾼 겁니다. 이는 핵 개발과 또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또 코로나19 등으로 코너에 몰린 북한이 중국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에서는요, 최근 강경한 대남통으로 불렸죠. 김영철 전 노동당 비서가 업무 일선에 복귀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러한 변화 배경에 김영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자, 먼저 김영철이 어떤 인물인지 영상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다종화된 우리 시기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이 김영철 전 비서 뭐 정치적으로 숙청설도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통일전선부로 이제 복귀를 했어요. 앞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이러한 변화들 중심에 김영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혹시 오현정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네, 먼저 김영철 부위원장의 복귀로 2010년도에 피격된 그 천안함 46명의 장병들과 또 그리고 생존자들이 당시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 같은데요. 또 저도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인들의 희생에 대한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위로를 드립니다. 그 한중 관계에 따른 그 악영향의 그 나비 효과가 아닌가 싶고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혐오와 기피가 또 같은 한글을 사용하는 북한 식당에도 피해를 주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전에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은 도랑에 든 소처럼 양쪽 뚝에 있는 풀을 모두 뜯어 먹어야 된다.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모두를 잘 활용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를 잘 활용해서 동북아 지역에 우리의 위상이나 발언권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복귀보다는 한중 관계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군요. 자, 승지원 의원. 그런데 없어진 게 또 있더라고요.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 중국의 유튜버들이 없어졌다면서요? 유미, 송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는데 저희도 많이 전해드렸었죠. 유미의 공간이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양에 있는 이제 삶을 보여주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I've been living in 평양. 평양 couldn't be better place in the world. 이래서 가장 평양이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오 영어 진짜 잘하네 이렇게. 승재 의원도 영어 잘하시네요.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흉내는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이게 평양에서 보더라도 과연 평양 일반 시민들의 그러니까 모습과 동일할 것이냐. 그게 보면 짐에 탁탁탁 가가지고 이렇게 요가하는 모습도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일반 평양 분들이 다 누리고 있는 모습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나오기 시작했고 CNN에서는 이건 아니다. 이거는 평양에 있는 극소수의 최고의 권력층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과연 이게 일반 사람들이 누리기엔 좀 이렇게 어불성설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정보기관과 같은 유사한 입장에서도 이거는 북한에서 좀 만들어 놓은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기 위한 특히 평양을 찬양하고 고무하기 위한 이 모든 게 김정은 그 위원장의 언덕이다 이런 어떤 찬양 고무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보기는 조금 불편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가영 기자, 저희도 이 유튜버 채널에 뜨면 예전에 보면 철갑상어 먹는 것도 있었고요. 돌아다니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있었고 좀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 드문 영상이라 이런 게 뜨면 저희도 이제 녹화했다가 소개해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유미 이런 유튜브 채널에는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 왜 못 들어가느냐 알고 보니까 이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서 지난 5일 이 송아, 유미, 뉴 DPRK 등 북한 체제를 선전해온 이 3개 채널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이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차단을 요청을 하게 된 거죠. 방심위는 앞으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채널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차단하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도 원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원래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아이템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 채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기만 뜨고 앞으로 여러 영상들은 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정원의 요청이라고 하는데 국정원이 이렇게 접속을 차단을 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기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 자체가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도 저촉이 되는 사항이고 또 꼭 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노출되었을 경우에 굳이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북한의 실상을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선전 도구로서의 채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국정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것이고 방통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심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한 결과 이 채널을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차단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조금 전에 승지연 의원도 얘기했지만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게 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다 이런 걸 누리고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는 선전용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도 드리고 뭐 여러 자막도 하고 했는데 과연 이 모습을 보고서 북한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채널 그냥 놔둬도 우리 국민의 이 수준상 여기에 뭐 혼동을 일으켜서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는다 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근데 국가 정책상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터넷상에 놔두었을 경우에 또 다른 유사한 채널이 범람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어떤 원칙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유사 채널의 범람을 우려한 거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래도 국가 정책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앞으로는 좀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여당에서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중국 SNS에서요. 한국 건강보험 혜택 꿀팁이라는 영상이 공유가 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영상인지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包含验血、测血压、胸片、视力等常规项目。那么在事前呢，咱们是需要确认自己是否具有体检资格，查找可供体检的医院，并且还要做到提前预约，才可以享受免费体检。那么大家去的时候一定要带上禽流预约走，不然很有可能需要全部自费的。在韩国看病真的很贵。 장가희 기자, 우리가 잠깐만 봐도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이 지금 중국 SNS에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이 한국에서 취업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실제 우리나라 보험제도를 어떻게 하면 중국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영상이나 게시물 많다 그래서 저도 직접 아까 중국 대표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들어가서 직접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라고 쳤냐면 한국 보험제도 하오양마오 이렇게 쳤거든요. 이 중국에서는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하오양마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양털을 뽑는다라는 뜻인데요. 네. 중국 젊은 층들이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이 본전을 뽑는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한국 보험제도 하오양마오 이렇게 쳐보니까 정말 많은 영상이 떴는데 그중에서도 이 한국 건보는 왜 하오양마오일까라는 제목의 한 영상을 보면 경기도의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를 했는데 다 합해서 38,500원밖에 안 들었다면서 정말 싸다라고 영수증까지 첨부하기도 했고요. 또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 잘 사용하면 수익률이 200%에 달할 정도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보면 귀국 후에 건강보험을 환불하는 방법도 공유가 되고요. 자, 지금 건강보험 매달 납부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꿀팁들 잘 활용을 하면 내가 내는 거에 200% 이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방법까지 다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승지연 의원. 그런데 네. 이제 중국인들 건강보험 뭐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좀 많이 나왔는데 소위 얘기해서 건강보험 먹튀 문제 이런 거는 뭐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이게 나온 게.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스러운 제도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건강보험제도가 없었으면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국가가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내면 정말 아프고 심각할 때 국가가 그 보험료를 대신 다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미국에 잠시 있었을 때 이 보험 없어서 진짜 아파도 어디도 못 갔거든요. 진짜 타이레놀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정말 돈 내는 것만큼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국 가셔서 깁스를 했는데 네네. 1억 원 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워낙 건보가 잘 돼 있으니까 이 건강보험은 인간의 권리잖아요. 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외국인에도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건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특정 나라를 말하는 건 좀 예를 좀 제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A란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A란 나라에서 제가 이제 돌아왔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건강보험에 자격이 있으면 제 밑에 있는 부인과 자녀들도 당연히 그 피부양 가족으로서 보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는 겁니다. 혹시 애기 아픈 데 있어? 아니면 애기 오늘 혹시 이빨 스케일링 해야 되는 거야? 임플란트 필요해? 아니면 자기 그때 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한국에 와봐. 한국에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하대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분명히 오셔서 저는 아픈 분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치료받고 바로 다시 자기 나라로 이제 귀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건보 재정이 아주 좋으면 그렇게 해주는 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건보 재정도 안 좋은데 이렇게 방금 나왔다시피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편법 혹은 본전 뽑는 방법, 내가 냈는 보험료의 200%를 혜택받는 방법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 건보 내용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적어도 우리나라 6개월 이상 체류해야지 건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좀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요, 중국인의 투표권뿐만 아니고 건강보험까지 제한하겠다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보 적용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건보 먹튀, 건보 무임승차 막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주권 일단 따놓으면은 그냥 평생 외국에 살아서 가끔 오면서 투표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 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 대변인, 어쨌든 보면 김기현 대표나 한동훈 장관이나 가장 강조하는 건 이제 상호주의 원칙이거든요. 이게 자세하게 좀 어떤 건가요? 이 투표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예를 들어서 국적은 우리의 국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어떤 나라에서 영주권을 얻은 상태에서 지방선거라도 참정권을 갖고 있느냐. 이게 단순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에게 영주권 받은 3년 이상 지나면은 지방선거에 한해서 참정권이 있단 말이에요. 투표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외국에서 영주권 가진 사람이 그런 참정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느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중국 당연히 없고요. 일본, 이게 원래 일본에 있는 우리 제1교포들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한일 간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좀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먼저 푸른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에서는 제1교포 오래 사시잖아요. 4세대, 5세대까지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조차 지방선거 참정권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외교라는 것은 상호주의, 서로 똑같이 줄 거 주고 받고 또 대우받을 것 동등하게 유지한다는 게 기본일 텐데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 10만 명 정도 되는 중국인이 많으니까요. 중국인이 갖고 있는 10만 명이라는 지방선거 참정권 그 표, 그것이 아주 한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표가 중요하니까요. 그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냐는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적인 어떤 기본을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또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상호주의 원칙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 설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 건강보험 제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직답하기 어려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구호로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국내에서의 여러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또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이고 의제 제안이다라고 하는 당내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현정 부위원장, 민주당에서는 이게 반중 정서에 기댄 정치적 구호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면서 미래를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외교의 핵심은 국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국과의 외교적 측면에 대해서도 국익과 실리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우리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외교 무역이 압도적 1위입니다. 지금 무역이 현재. 1위죠. 네네. 근데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상호주의라는 것을 적용을 한다면 네. 일본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를 왜 일본과의 외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아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제1동포들이 약 한 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50만 명에 대해서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일본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를 적용을 해서 참정권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주는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 법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네. 지금 법무부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지금 투표권 문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게 법 개정까지도 좀 가능한 사안인가요? 이거? 뭐 그거는 두 분께서 합의를 하셔야겠죠. 국민의힘과 이제 그 민주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고등학교 배운 그냥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헌법에 있는 기본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하나는 사회권적 기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권적 기본권은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국인이 절대로 제한하면 안 되는 것. 이걸 제한하면 진짜 민주주의는 후퇴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정권이라는 건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과연 참정권을 준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떤 중앙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왜 지방에 따로 자치권을 줬는가 하면 그 지역이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서울시에 필요한 게 있고 대구광역시에 필요한 게 있고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에 필요한 게 다 달라요. 그러면 광주광역시에 있는 그 시민들께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것 좀 해줘 라고 광주시장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아야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 영주권 딱 받으면 그때부터는 프리패스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외국에 3년, 4년 나갔다가 투표할 때 다시 들어와서 투표를 하면 과연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은 국가에 있는 국회의 결정과 그 법의 통과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저는 참정권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오신 상호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지역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 질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가희 기자, 이 건강보험 문제 조금만 좀 볼게요. 네. 김기현 대표가 뭐 먹튀, 무임승차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실제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소위 얘기하는 퍼주는 거 이런 게 더 많나요? 어떤가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요. 국내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내는 보험료보다는 적게 건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5,125억 흑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이걸 따져보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요. 중국인만 적자가 납니다. 2021년 적자액이 109억 원이고요. 2018년부터 2021년 적자는 2,844억 원입니다. 물론 적자 규모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국가별로 따져봤을 때 중국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적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윤희석 대변인, 어쨌든 지금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중국인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잖아요. 지금 뭐 미국인도 있고 베트남인 있고 필리핀인도 다 있는데
중국인만 이렇게 그러면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별로 어떻게 뭐 제한을 두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가능해요, 그러면? 나라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인의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 외에 가족들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그리고 오면은 체류 기한에 제한 없이 바로 그냥 등록만 한 다음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이거 하려고 미국에서 저 가족들 부르기에는 멀잖아요.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뭐 필리핀, 베트남 있는데 이분들은 오기도 어려워요.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인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규정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본인에만 해당하게 한다든지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까지는 되는데 네. 그 이외의 가족을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했을 때는 최소한 뭐 입국한 지 6개월 지난 후에 건강보험 혜택을 외국인에게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둔다면 다른 나라들은 별 상관없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아마 좀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중국인을 제한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둔다 보면 어쨌든 영향은 중국인들이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어쨌든 이 중국 문제 관련해서 계속 찬반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일정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윤 대통령부터 가수 싸이까지 정말 총력전을 펼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죠. 야당에서까지 칭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뒷얘기도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장가희 기자, 먼저 이 프리젠테이션 두고 윤 대통령하고 가수 싸이하고 서로 막 덕담하고 이게 화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프랑스 방문 마지막 날이었죠. 부산 세계 박람회 공식 리셉션에 참여를 해서 훈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전날 4차 경쟁 프리젠테이션 연사로 나선 가수 싸이를 만나서 인사를 나눴거든요. 네. 윤 대통령이 어제 PT 아주 좋았다라고 하자 이 싸이 씨는 대통령님이 더 잘하셨습니다. 라면서 화답을 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고요. 네. 또 싸이 씨가 이재용 회장과 서로 웃으면서 포옹하거나 또 그룹 총수들과 대화하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유, 싸이 씨 아주 잘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더 잘했습니다. 서로 띄워주고 아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 측에서 뭐 기념품 준비해 갔는데 이것도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우리나라가 이 감각적인 면에서 상당히 우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시관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이 한식을 이제 퓨전 음식처럼 만들어서 외국 손님들에게 접대를 한 그런 경우, 예를 들어 뭐 애호박을 가지고 타르트를 만들고 게살, 찹쌀, 리조토를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부산 is ready 이렇게 써 있는 열쇠고리 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디자인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방에 항상 달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이제 반응이 좋았고 또 우리나라 그 K-뷰티라고 해서 화장품 세트도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해서 이렇게 주고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 박람회 회원국들, 이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우리 오현정 부위원장은 프랑스에서 일정도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떠세요? 부산이 엑스포 유치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유치해야 되고 또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신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네. 또 반드시 민주당에서도 개최 유치를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프랑스의 일정을 끝낸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으로 이동해서 국빈 방문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장가희 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일정이 좀 어떻죠?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베트남의 국부로 불리는 호찌민 전 국가주석 묘소를 참배하면서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전에 하노이에 비가 내렸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우산을 쓰지 않고 묘소로 다가가서 고개를 숙이고 2초간 묵념한 뒤
헌화를 했고요. 또 참배 후에 하노이 주석궁으로 이동해서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30년간 소중한 친구 관계로서 이 앞으로의 30년도 서로 소중한 관계로 바꿔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네. 또 특히 엄중한 국제 정세 그리고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양국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국빈 방문 첫날인 어제는요. 이 K-팝, K-푸드 등등 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홍보하는데 상당히 강행군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되게 유명한 반미라는 음식과 서울에서 베트남 환경을 많이 다녀봤는데 쌀국수, 물, 김차 이런 거 먹어봤는데 서울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메뉴로 올리면 괜찮더라고요. 그럼 시식을 하면 떡볶이도 승전이 형, 마지막에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떡하니 있네요. 제 뒤에도 있네요. 예. 떡하니 있어요. 갑자기 2002년 월드컵이 갑자기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베트남 BTS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박항서 감독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이제 국민 영웅으로 되어 있는데요. 베트남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또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약 인구가 1억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 중상층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88 올림픽을 기화로 중산층이 확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찾게 되는가 하면 자기를 어떻게 잘 꾸밀 수 있을까에 대한 화장품, 그리고 자기 삶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까에 대한 문화, 그다음에 그 경제에서 내가 삶의 이렇게 그 척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뭐 6,000불, 7,000불, 8,000불 대와 10,000불, 15,000불 되면 완전히 또 달라지는 분위기라서 지금 대통령이 아마 205명 정도의 경제사절단을 같이 갔다는데 저런 부분에서 K-팝, 그다음 K-문화, K-음식 이런 것들이 좀 잘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요. 특히나 더 눈길을 끌었던 건 우리가 뭐 K-팝도 봤죠. K-푸드도 봤죠. 이거보다도요. K-산업이었다고 합니다. 자, 뭔지 영상으로 좀 보시죠. 여러분이 창출하실 성과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업하시면서 어렵거나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정부에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제품 수출과 수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만사제패하고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방문할 때 5대 그룹 총수 비롯해서 205명 경제사절단,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베트남 방문에 이렇게 힘을 크게 많이 준 이유가 있을까요? 베트남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최근 관계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한 해 수출액이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베트남에 대한 우리 수출액이 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 10% 정도 되고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에 많이 치중해서 대기업의 어떤 해외 생산 기지 또 그런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중국을 그동안 한 30년 이상 쭉 중국과 관계를 맺었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은 중국에서의 경제 활동이 이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 중국도 이제 비즈니스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 우리 기업을 견제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시장, 우리와 또 협력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데 베트남이 아까 우리 승지원 의원 말씀하셨듯이 1억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는 또 젊은 인구가 많은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와 경제에 대한 추구하는 방향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베트남에 이제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앞으로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방미 때의 경제사절단 규모의 2배 가까운 엄청난 사절단에 가게 됐고 임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영업사원,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가희 기자, 제가 경제사절단 명단 쭉 보다 보니까 네. 가수 박재범 씨 이름도 보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재범 씨가 대통령과 함께 이 만찬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최태원 SK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 또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자리했거든요. 여기에 박재범 씨 초청 가수 아니고요. 네. 최근에 이 원소주라는 우리 전통 증류식 소주를 팔아서 큰 화제가 됐거든요. 거기 이 원소주를 만든 원스피리츠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된 건데. 아, 소주업체 대표도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수출을 본격화해서 동남아 시장 입지를 강화하겠다. 이런 각오로 참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뭐 언급하는 과정에서 뭐 얘기 나왔는데 뭐 특정 소주라고 저희가 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일정 봤는데 김건희 여사도 같이 이제 순방 같이 가셨는데 상당히 좀 뭐 뜻깊은 행사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김건희 여사가 하노이에 있는 SOS 어린이 마을이라는 어린이 마을 학교에서 개최된 행사를 가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뭘 했느냐? 그 바이크런이라는 행사예요. 이게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에게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걸어서 가기가 어려우니까 자전거를 기증하는 그런 행사에 이제 참여를 하셔서 그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이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데 기본적으로 이 어린이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인상을 갖게 하고 또 베트남 국민들에게 우리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렇게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애정을 쏟고 있다. 이런 또 민간 외교 차원의 그런 행보를 보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엑스포 유치전에 대한 뒷얘기 그리고 베트남 국빈 방문 얘기까지 쭉 좀 한 번 더 돌아봤고요.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거나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다거나 전자파에 튀겨진다거나 하는 등과 같은 터무니없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출세를 거듭해서 아직도 민주당에 지금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사드기지 주변에 전자파가 인쇄에 무해하다는 정보를 있는데 혹시 대표님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환경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또 안전하다고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그 과거에 괴담을 선동했다고 여당에서는 좀 선고되자라는 얘기가 대변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요 이 사드기지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죠. 자,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 상당히 거셉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 요 얘기 좀 나눠서 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정 부위원장.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6년에 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잠시 전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뭐 가발도 쓰고 그러면서 노래도 개사하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사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는 인체에 그렇게 크게 해가 없다라고 나왔었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라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전평가 결과가 안전하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환경 부위 영향 평가에서는 그 전자파의 영향이 미미하게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는 아주 해소된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희석 대변인 요거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2016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제 얘기 나왔는데 안전하다고 나왔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냥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더 이상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입장이 바뀐 그 이유는
설명을 좀 국민들한테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동안 본인이 주장했던 근거가 뭐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내 입장은 이제 바뀐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라든지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훨씬 올라갈 텐데 아주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안전하니까 다행이죠 하고 툭 본질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런데 당 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조금 전에 오현정 부위원장이 잠깐 언급했지만 이와 좀 반대되는 목소리도 또 나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반대하시는 시민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좀 바로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지를 조금 그 기준에 못 미치게 공유함으로써 소규모 영향평가를 한 것이고 또 마지막 3차 측정의 경우에는 4계절을 다 걸쳐서 한 게 아니라 단 3개월 측정한 결과라는 거. 참여시킨 주민대표가 누군지도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이 사드 레이더 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모드에 따라서는 추적 모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내놨었다는 점 등 이제 솔직히 이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 우리 승재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주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 환경 영향 평가 결과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있고요. 또 사드 전자파가 상당히 좀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계속을 하는데 자, 이런 주장들의 설득력이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냥 정치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좀 이렇게 일반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제일 좀 마음이 좀 아픈 게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도 부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4.3은 분명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했던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어떤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천안함은 분명히 북한이 했는 거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확인됐는데 그 부분도 아니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굉장히 존경하는데 제가 박주민 의원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환경평가가 분명히 작은 지역에서 하는 거 맞아요. 네. 4계절 아니고 3개월 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사드도 이렇게 추적을 빵 이렇게 가면 그거는 위험해요. 우리가 MRI를 찍을 때 MRI를 찍기 전에 그 영상 관련된 선생님이 들어와서 저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때까지는 그 MRI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나가는 거잖아요. 네. 왜? 돌아갈 때는 위험하니까. 그러면 레이더가 쏘는 과정과 일반적으로 그 사드가 존재하는 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축소되고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제일 처음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적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체에 올 수 있는 유해량의 5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전자파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소규모로 갔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나왔으면 그러면 이거보다는 그 소규모면 더 많이 나왔어야죠.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외가 그게 어떻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이렇게 튀겨진다는 좀 이렇게 좀 무서운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작고 부족하고 아직은 아쉽겠지만 지금 나온 수치에 대해서는 그 전에 민주당이 이야기했는 것보다는 분명히 적은 수치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부족하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에 주장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분명히 전자파는 작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현정 부위원장이 당에 돌아가셔서 박주민 의원 혹시 뵈면 네. 지금 승재현 의원이 했던 질문이요. 꼭 좀 하셔갖고 네. 답변 좀 얻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쉽게 이 문제를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드 전자파의 부작용을 강조했던 과거 민주당을 상당히 비판을 했었는데요. 자,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전 민주당 의원들은 형형색색의 가발을 쓰고 탬버린을 흔들며 성주 군민들 앞에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괴담송을 불렀습니다.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름다운 고장 성주의 이름에 먹칠을 한 민주당은 성주 군민 앞에 석고 대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성주 얘기 나와서 그런데 무슨 참외 퍼포먼스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희 당 지도부가 월요일에 경북 성주를 방문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요? 예.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된 가장 첨예한 문제, 즉 성주에서 나오는 명물 참외와 관련한 그 부분을 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외 재배 농가를 방문을 하고 그분들 얘기도 좀 듣고 결국은 이 사드 기지 관련한 전자파, 이 관련한 과학적이지 않은 정치 공세가 결국은 농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피해가 갔다는 것을 저희가 또 국민들한테 다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참외도 좀 먹어보고 또 그 참외 농가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취를 하고 그런 정치 행보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행보, 뭐 어떻게 보면 또 여론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면? 뭐 사드 영향 평가가 국민의 안전과 그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김기현 대표가 이 사드 그 퍼포먼스를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오현정 부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요.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현재 강릉에 있는데 그 모습 한번 볼까요? 많이 힘들죠? 예, 아닙니다. 지금 좀 영업은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뭐 일본 원전수나 뭐 국민 지정 폐기물 그게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많이 힘드시죠? 네. 이렇게 드셔야 맛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해서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도록 저희도 독려하겠지만 또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도 좀 귀 기울여 듣고 또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자, 조금 전에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징어회를 먹는 모습 보셨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에 갔었을 때는 자갈치 시장을 찾아서 멍게를 먹는 이른바 멍게 먹방도 선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선동하면서도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라고 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고 자가당착이 끝을 모릅니다.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선동 때문에 어민과 수산업 상인들이 아우성입니다.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인 총칼을 들고 한반도를 침범한 것이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라면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또 하나의 우리 바다 침공입니다. 생선만 도마에 오르지 않습니다. 임기를 마친 정권도 국민 심판이 도마에 오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들었는데 하나하나 각자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승재현 의원. 네네.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을 토대로 요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민주당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연일 얘기를 하는데 수산시장을 찾아서 수산물을 먹고 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이 나왔어요. 승 의원은 그건 어떻게 좀? 정치인은 저런 행동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오염수가 그러니까 저 처리수가 흘러내려오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하겠죠. 그건 또 그쪽에 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 오징어를 먹는 입장은 오징어를 하는 수산업자에겐 또 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앞뒤가 모순되는 행동 저희들이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정청래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바다의 침공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해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는 둥글어요. 그리고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류는 돌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바다의 침공이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도 다 침공이 해요. 그리고 돌고 도르면 홍콩 거치고 대만 거치고 이렇게 도르는 거잖아요. 미국의 태평양 거치고 도르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침공이라고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침공이라고 받아들이면 다른 나라도 똑같이 침공이라고 받아들이면 저는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만 침공이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섬에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또 우리가 침공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다른 나라와 어떻게 연대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을 딱 가두려면 그러면 뭐 미국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그다음에 뭐 유럽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해안에 있는 나라들하고 같이 연대 딱 해서 야, 너 처리수 나오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처리수 더 오랫동안 담아놔. 라고 같이 연대를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혼자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는 혹시 또 다른 섬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왕따가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제가 질문한다 그랬는데 승재원 의원이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윤희석 대변인한테 요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정부 입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 차관도 뭐 회장도 가고 밖에서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친구가 여기 상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야 뭐 그러면서 힘들다 뭐 그렇게 하는데 글쎄 어떻게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불안이 고조되는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에 의해서 고조되니까 지금 생선과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접근으로 계속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